우선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영역이 원래 이제 소화기 영역이에요. 근데 이번에 의정사태도 겪고 우리는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퇴직도 하고 전공의생도 안 계시면서 소아의 모든 이제 환자들도 커버를 해야 되고 가장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잘 아는지가 이 소아과 의사로서 또 의료진으로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최신 지경을 따라가기조차 바쁘잖아요. 힘들고 쫓아가기도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제 2025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sepsis 업데이트도 돼가지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팔스는 이렇게 계속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내요. 교과서를 이렇게 매번 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과서 잘 안 나오고 이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교재가 우리가 이제 팔스를 서티피케이션을 주거든요.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시험 평가를 할 때 가서 어떤 코스를 이수를 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계속 나와 있고 아마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들은 대부분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우리 한국, 국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각각 발표가 돼요. 근데 대부분 기본이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하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2025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원본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하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냈던 거고요. 요거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아마 한국형도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가이드라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내는 대한심폐소생협회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교육과정 있고 여기 202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들이 홈페이지에 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두에 이제 두 가지씩으로 정리를 하면 그 크게 바뀐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추려가지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바뀐 게 이제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에 그 미국 학회에서부터 이제 과한기를 피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미국 학회에서 바뀌었던 추세가 소아는 그냥 정상적인 호흡의 숫자가 1세 미만은 보통 레스피레이터 레이트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자 해서 이제 먼저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은 안 바뀌었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냐면 기도 확보가 되고 쉽게 말하면 이 튜브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카디악 컴프레션하고 체스트 컴프레션하고 이제 벤틸레이션을 하는데 그때는 1세 미만은 분당 한 30회 정도, 1에서 8세는 이 정도 횟수, 8에서 18세는 10에서 20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아시겠지만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이걸 맞춰줘라, 피지올로직한 레이트를 맞춰줘라 해가지고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카디악 컴프레션은 보통 100에서 120회 정도 하니까 보통 2초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초에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딱 똑딱 하면서 똑딱 똑딱 하고 호흡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1세 미만. 이건 똑딱 3초를 하고 나서 하면은 20배 정도 되니까요. 호흡을 이렇게 엠브를 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원 밖에서 만약에 이제 CPR이 발생됐다. 그때는 굳이 이 튜브를 하는 것보다는 백앤마스크 벤틸레이션을 꼭 해라. 그게 나중에 봤더니 생존율과 엄청 큰 차이가 없더라 해가지고 이걸 지금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정지가 있는 환자한테 있어서의 동맥압은 최소한 이 정도를 이완결합, 그러니까 다이아스톨릭 BP를 이 정도를 유지를 해라. 그리고 자발순환 이후 ROSC 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그 연령에 비해 그 연령, 그 성별에 따른 식백분위수 이상의 혈압을 유지해라. 이렇게 크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넘은 건데요.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요를 할 필요는 없고 구독은 좀 해볼 필요는 있고, 근데 이게 레귤러하게 올라가진 않아서 알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소아의 카디악 어레스트는 성인하고 너무나 다르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인은 마찬가지. 성인은 대부분 이제 카디악 오리진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어레스트에는 카디악 오리진이 많죠. 하지만 소아는 뭐 거의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가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코스를 따라가죠. 그래서 레스피레이션이 문제가 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애시도시스가 되고 벤틸레이션이 안 되면서 이제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레스트까지 가는 그런 이제 코스가 가는 게 대부분 모스트 커먼이죠. 가끔 이제 아리디마가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아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거는 벤틸레이션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인은 이제 디피브릴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잠깐의 이제 8세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약간 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업데이트한 건데요. 이것도 2026년에 가이드라인 제정이 됐어요. 근데 엄청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우리가 최근 바뀐 것들인데 이제 용어 정의는 아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sepsis는 전반적인 큰 범주의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큰 범주의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하이포텐션이 있고 카디악 베스큘라 디스펑션이 있을 때 이제 샤그라고 하고, 이제 프로바블 sepsis는 이제 sepsis 같은데 아직 뭐 그 인펙션이 컨펌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열심히 이제 빨리 프로토콜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프로시저를 열심히 잘 따라가라 하라고, 그리고 프로시저에 대한 프로그램을 임프루브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eptic shock이 의심이 되면 꼭 브로드 락테이트를 초기부터 시작을 하고 치료의 과정 중에 모니터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sepsis 크라이테리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피닉스 sepsis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이 크라이테리아가 되게 바뀌었어요. 요새 이걸로 이제 많은 크라이테리아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포인트인데요. 뭐 다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레스피레이토리,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라, BP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 그다음에 랩소기온이 들어있고요, 코아귤레이션 팩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GCS도 포함이 돼서 2포인트가 넘어가면 그냥 sepsis다. 근데 여기에 카디오베스큘라 포인트 쪽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샥의 개념이다 해서 요새는 이제 피닉스 크라이테리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바뀐 내용이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락테이트는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sepsis가 의심이 되거나 만약에 이제 샥이 의심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5mmol/L 이상이면 이게 카디오베스큘라 디스펑션이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다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sepsis가 되면 항생제를 언제 쓰는지 그게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샥이 있으면 1시간 이내, 적어도 1시간 이내. 그러니까 이거는 컬처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샥이 의심이 되면 그냥 엠피리컬 안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샥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3시간 이내는 항생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매니지를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소아이들은 샥이 있어서 오는 아이들은 라이브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게 한계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걸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어서 꼭 항생제를 빨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저도 이제 이하를 조금씩 보니까 항생제가 한번 늦어지면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전공의 때도 보면 좀 성격이 느긋했었는데 수학과를 하면 이제 성격이 좀 두려워져요. 왜냐면 맨날 싸우고 다녀요. 왜 이거 안 되죠?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죠? 하면서 저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맨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락탐 안티바이오틱스가 이제 엠피리컬 쓰게 될 때 이제 하나의 이제 연구에는 이거를 줄이는 이제 인터벌을 두고 주잖아요. 인터미턴트하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연구자들이 이걸 왜 인터미턴트를 줘야 되지? 왜냐면은 빨리 박테리아 사이달 이펙트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세라피틱 도즈 레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컨티뉴어스 주면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소아에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증거는 아직은 없는데 성인에서는 컨티뉴스 인퓨전이 보다 서바이벌 레이트가 모탈리티 레이트를 좀 줄인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 보면 컨티뉴스하게 주는 항생제를 쭉쭉 주는 거예요. 24시간 쫙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다음에 플루이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플루이드는 이제 나뉘는데 아이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보통 이니셜 하이드레이션을 보통 kg당 10에서 20cc를 주거든요. 근데 뭐 샥이 있으면 보통 20cc까지 주기도 하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1시간 넘게 주면서 반복해서 최대 40에서 60cc까지 줄 수 있고 ICU가 없다면 이거는 이제 볼륨 모니터링 하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최대 40까지만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헤모다이나믹한 그런 스테이투스를 항상 리어세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혈성 쇼크와 그다음에 이제 락테이트가 올라가는 기전을 잠깐 뭐 AI를 이용해서 잠깐 얻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뭐죠 강의록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대두되는 건 뭐냐면 성인에서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ER도 그렇고 플루이드가 예전에는 소아에서는 그렇고 굉장히 약이 한계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소아에서 급속하게 이니셜 하이드레이션 하는 거는 대부분 노말 셀라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에서는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소아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왜냐하면 노말 셀라인 아시겠지만 NaCl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나 이런 그 밸런스드 버퍼드 크리스탈 솔루션은 그러니까 플라즈마의 성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성분들이 꽤 많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신체, 그러니까 우리 체내와 가장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노말 셀라인을 많이 다양하게 주면 이게 하이포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긴다고 해요. 노말 셀라인을 막 때려 부으면. 그래서 레스피레이션이 이제 잘 안 되거나 원래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심한 상황에서 노말 셀라인 때려 붓는 게 맞겠느냐 소아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의문점이 돼서 연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연구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벤틸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소 액티브 프리데이라든지 멀티오간 페일리어 같은 것도 큰 차이는 없더라. 노말 셀라인과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플루이드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지만 단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패널들은 이게 0.9% 셀라인보다는 소아에서도 septic shock에서 조금 더 프리퍼하다, 또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노말 셀라인을 쓰는 게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동반됐거나 IRCP가 있으면 소듐을 줘서 세레브랄 이데마, 그러니까 브레인 이데마가 막 있는 상태가 있을 때 하이포나트레미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농도 플루이드를 줘버리면 브레인 이데마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IRCP가 있거나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으면 있는 그런 샥에서는 그래도 노말 셀라인이 낫겠다. 하지만 이쪽 패널들은 이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조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가 많이 들어가면 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한 개념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꼭 양이온과 이온, 음이온의 차이 그걸로 인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이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되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밸런스드는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다가 뭐 비본을 준다거나 막 약을 줄 때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으면 섞일 수 있어서 그거 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라인 하나 잡거나 아니면 그 약을 주기 전에 플러싱을 열심히 해버리면 괜찮겠더라 해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고 각광받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사용을 해보고 있는 것 같고 응급실에서는 소아 성인들은 아마 플라즈마 솔루션을 이니셜 하이드레이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피네프리카 그다음에 샥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초음파를 많이 해봐라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샥이 있을 때 이런 그 바소 액티브 메디케이션에서는 에피네프린을 줄 것인지 노르에피네프린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리퍼레이션은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septic shock은 그래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성인에서도 그렇고 아직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같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알파 리셉터에 작용해서 베스큘러 컨스트릭션을 많이 시켜서
이 그러니까 sepsis의 어떤 그 패소피지올로지가 바소 다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베스큘러 쪽을 확 컨스트릭션을 시키기 때문에 BP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건데, 에피네프린은 도파민하고 비슷하게 용량에 따라서 이 알파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용량을 쓰면 베타 아고니스트에 이제 작용을 해서 약간 바소 딜라테이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P를 막 올릴 때는 에피네프린 저용량은 의미가 크게 없겠죠. 하지만 노르에피네프린 주로 알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septic shock에서는 주로 이제 고전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소아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바소 액티브한 약을 써야 될 때는 센트럴 라인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지식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페리페럴 라인이 못 잡고 쉽게 말하면 센트럴을 못 잡는 상황에서 이걸 주기를 꺼려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딜레이 시키지 말고 그냥 페리페럴도 줘라. 우리가 뭐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루틴으로 막 주는 것도 별로 효과가 없겠지만 시비아 메타볼릭 에시데미아가 있거나 키드니 인저리가 있거나 하이포클로레미아가 있을 때는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 소변이 안 나오고 이제 바소 뭡니까 그 베스큘라 쪽에 서큘레이션이 안 좋기 때문에 키드니 쪽에서도 이제 이 시크레션이 안 되고 유린이 안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때 이제 헤모필트레이션 할 때 하이도즈로 하이 볼륨으로 그러니까 헤모필트레이션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 CRRT를 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sepsis가 있을 때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는 건 루틴으로 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팔수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몇 년 전, 한 5, 6년 정도 됐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소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소아에 익숙하지 않은 의료진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세스를 할 때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ABC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피어런스를 보고, 그다음에 호흡을 보고, 그다음에 서큘레이션을 보는데, 어피어런스는 톤을 보고, 그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막 고칠 때 아이가 이렇게 달래지는지, 시선 아이 컨택을 잘 하는지, 우는지 이런 걸 봐서 어피어런스를 보고, 이게 A죠. 그다음에 브리딩을 봤을 때 호흡 소리는 어떤지, 지금 리트렉션이 전반되는지, 나이절 플레어링이 있는지 이거를 같이 봐서 보고, 그다음에 서큘레이션은 아주 창백한지, 피부 모틀 이런 식으로 모틀링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이걸 이제 큰 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응급실도 그렇고 소아 이니셜 어세스할 때에서 이거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병동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21병동이고 이렇게 붙여놨고, 우리 응급실 선생님들 계시는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붙여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카디악 어레스트가 났을 때는 이제 병원 밖에서 나거나 병원 내에서 나는데, 아시겠지만 병원 밖에서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좀 낮고, 특히 인펀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41% 보고되어 있고, 이 생존 사슬이라는 이 체인에 잘 얽히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지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디텍션하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하이 퀄리티 CPR을 하고 어드밴스 리서스트 이제 뭐 에어웨이 팁을 하고 인투베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케어를 하고 리커버리하는 이런 사슬을 잘 유지해야지만이 서바이벌 레이트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전공의 할 때는 ABC로 배웠거든요. 먼저 에어웨이를 배우고 그다음에 브리딩 보고 그러니까 에어웨이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서큘레이션은 제일 나중에 했었었는데, 그게 ABC로 배웠는데 이게 2010년에 CAB로 바뀌면서 컴프레션의 중요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소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에서는 이게 뭐 NRP는 제외합니다. NRP는 제외한 소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는 벤틸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스피레이터리 프로블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카디악 컴프레션도 중요하지만 이 벤틸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서 인공호흡이라는 게 포함되는 게 표준 소생술인데, 성인은 이제 컴프레션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로 소아에서, 그래서 영아는 이 펄스를 맥박을 브라키얼 아테리로 하라는 걸 먼저 권장하고 있고, 소아는 카로티드 아테리로 하는데 보통 10초 이상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즉시 CPR을 시작해라. 이게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입니다. 소아에서. 마찬가지로 그 뒤에는 비슷한 성인과 비슷한 거 같고요. 이제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겁니다.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저 예전에는 체스트 컴프레션이 1인 구조자 때는 이제 혼자니까 30대 1을 똑같긴 한데 컴프레션이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인서클링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소화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2인 구조자는 15대 2인데 이제 요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분당 100에서 120회. 그래서 똑딱 똑딱에 똑에 맞춰서 똑딱 하면 120회가 되잖아요. 1초에 이제 2회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머나를 부르기도 하고 한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식별상에서 어머나를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근거가 된 게 이 논문이었어요. 작년에 강의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린 애기 돼지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컴프레션을 직접 해봤더니 이제 보시면 이게 카로티드 블러드 플로우를 직접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투핑거라든지 원핸드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제 플로우가 증가한 걸 보고 이게 사라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인서클링을 주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뀌었고 CPR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국내 상황이나 뭐 병동에서나 그렇고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쪽 협회에서는 이제 CPR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에어웨이를 담당을 하고 한 두 사람은 이제 컴프레션을 이제 얼터너티브게 하면서 한 명을 레코딩을 하고 한 명은 리더, 모든 걸 지휘하는 리더가 있고 한 명은 약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지 CPR이 이상적인 CPR이 된다는 건데 사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이 퀄리티 CPR을 해야 되는 CRP가 아니에요. CPR입니다. CPR인데 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적절한 속도와 깊이를 적어도 100에서 120회, 영아는 4cm, 어린이는 5cm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그 인터럽션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컴프레션 하는 사람을 이제 바꿀 때마다 그때 최소한의 압박의 중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10초 이상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컴프레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그 손을 이렇게 또 떼어줘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완이 되지 않으면 필링이 안 되니까요. 그쪽으로 필링이 안 되니까 충분한 카디악 아프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벤틸레이션을 너무 많이 과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CPR 하는 과정 중에는 거기서 레코멘드 하는 거는 상호 존중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CPR이 벌어지면 진짜 병동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이제 리더라든 사람들이 침착하게 하면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씩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때 상호 존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식 쉐어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계속 같이 하면서 양 용량도 같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에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피 몇 cc 주세요. IV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에피 0.5cc 들어갔습니다. 몇시 몇 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뭐 2분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물 농도는 같이 뭐 맞죠? 아미오다는 이 용량 맞죠? 몇 킬로니까 맞죠? 다시 피드백하면서 보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보면 상황에서 계속 공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잘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그 리워드를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또 다시 넣어봤고요. 그리고 소아에서는 아시겠지만 아까 벤틸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어떤 의료진이라도 이렇게 레스피레이션 페일리어가 생기는 아이를 보면 일단 달려가셔서 헤드 틸트 친 리프트를 일단 해서 이렇게 이마는 뒤로 젖히고 턱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경추 손상이 의심이 되면 조트러스트만 턱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젖히면서 에어웨이가 수직이 되기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껴주는 거죠. 근데 소아는 꼭 이
이 지지대를 좀 그러니까 방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이 엠브백에다가 이렇게 담요를 붙여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포지션을 잘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런 거 잡고 담요 찾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엠브백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담요도 그래서 이거를 헤드 틸트 침 리프트를 해서 에어웨이를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많이 만들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스니핑 포지션이라는 건 이렇게 킁킁대는 냄새 맡는 그런 포지션처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 영아는 이렇게 어깨에다 대고 소아는 이제 베개를 이렇게 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레커멘데이션이 있긴 하지만 꼭 이걸 지켜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에어웨이를 그 자세를 유지를 해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엠브하는 방법은 백맨 마스크 밴 방법은 아시겠지만 이시 테크닉을 합니다. 세 손가락은 턱을 지어서 약간 뭡니까 이 턱을 올리고 에어웨이를 리프트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C는 이게 C 모양을 C자 모양을 그리면서 엠브 마스크를 잡고 밀착을 시키고 엠브를 진행하는 이시 테크닉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웨이는 몸무게도 막 급한 상황에서 에어웨이 뭘 넣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몇 센치인지 뭐죠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당황하지 말고 보면은 이게 인중에서 이 바퀴 앞에 있는 요까지 해서 트라우스까지를 대충 재봐가지고 요거면 되겠다. 요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에어웨이는. 자, 그리고 백앤 마스크 벤틸레이션 아까 중요성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병원 밖에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그때는 백앤 마스크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백앤 마스크가 존재한다면 그거라도 열심히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리저브 백을 꼭 달아야 되거든요. 리저브 백을 꼭 달아야지만이 충분한 산소의 농도를 만들어서 O2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옥시데이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엠브는 가끔 우리가 헷갈리는데 막 이 6살짜리인데 뭐 성인용 엠브를 갖고 다니고 6살짜리인데 네오네이트 엠브를 막 챙겨서 가고 하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30kg가 넘어가면 그냥 성인용 엠브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10kg 미만은 네오네이트 엠브를 가지고 가서 준비해서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대충 잘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소화해서는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해서 우리 21병동에 가면은 몸무게나 이게 원래는 그 우리 소아 CPR 그 표 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중에 맞춰서 이 튜브는 튜브는 몇 사이즈는 어떤 걸 재야 되고 어떤 걸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석션 튜브 뭐고 BP 커프는 어떤 거고 NG 튜브는 어떤 거고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거 원본 드릴게요. 그래서 원본은 이제 황진영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 이게 지금 21병동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서 CPR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요거를 먼저 보고 튜브는 어떤 걸 하겠다, 에어웨이는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어플라이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카디악 어레스트 알고리즘이 조금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바뀌었던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셔커블 리듬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해서 셔커블 리듬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체스트 컴프레션 하면서 빨리 에피네프린을 줘라 하는데 그때는 5분 이내에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적어도 3분 이내에 빨리 줘라. 이게 더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딱 가이드로 3분 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언급된 내용이 3분 이내에 주는 게 예후에 좋더라. 그리고 이 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바뀐 건 as soon as possible 드렸잖아요. ASAP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샥도 마찬가지고 에피네프린도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을 해라. 그리고 줄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바뀐 건 크게 없고요. 줄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3분 이내에 최근에는 권장하고 약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에피네프린 우리 병원에 있는 에피네프린 1대 1000이죠. 요거 그대로 주면 안 되죠. 이거 희석하시는 거 아시죠? 0.9cc, 0.1cc 만들어서 1cc를 희석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kg면 1cc거든요. 10kg면 1cc. 1대 만으로 1cc입니다. IV로 1cc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도주는 10cc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대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cc를 만드는데 희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액을 0.1cc 빼고 0.9cc 노멀셀라 미스트 해가지고 1cc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과정 중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가 섞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시간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으려고 이 1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병원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NIC에서 이거 빨리 신청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판대요? 이게 다 되던데 이게 홈페이지는 없는데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1대만 실린지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바로 까가지고 바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헷갈리지 말고 이게 1대 1000이고요. 1대 1000으로 그냥 주시면 되고 이건 0.2cc를 아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셔커블 리듬과 넌 셔커블 리듬과 셔커블 리듬이 있는데 이런 넌 셔커블 리듬은 AC 스토리라든지 PA 있을 때는 아시겠지만 샵을 치는 게 아니라 컴프레셔를 열심히 하면서 에피네프린을 주면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고 셔커블 리듬은 크게 이제 이런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것과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듬이 모노몰픽하고 뒤쪽으로 잘 보이고 그러니까 수프라벤트큘러 타키카디오 마찬가지고 V택임에도 불구하고 모노몰픽하고 펄세이션이 있다. 그러니까 펄스가 만져진다. 그러면 이때는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하는데 줄이 0.5줄이거든요. 0.5줄로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디프리블레이션은 얘네는 어디서 뛰는지 모르니까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쾅 줘야 되니까 케이지당 1줄, 케이지당 2줄을 좀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피브릴레이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모노몰픽하게 잘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펄스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싱크로나이즈 버전을 통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세동인데 2줄, 4줄이잖아요. 그리고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게 알파를 따라서 QRS에서 알파에 맞춰서 딱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0.1줄, 1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들어갔는데 이게 소화 패드고 그리고 키면은 바로 차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오 싱크로라이즈를 하려면은 요 위에는 싱크로라이즈가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20km면은 이제 10줄 이게 5줄은 없어요. 그 저기 버전이 5줄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10줄 줘야죠. 그렇게 해서 하고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샥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도 이게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런 평가라든지 있을 때 모든 의료진들이 저걸 해보려고 시키기 때문에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돌리면 바로 켜집니다. 항상 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될지 디피브릴레이터를 해야 될지 그것만 판단해서 그다음에 샥에 대한 줄을 계산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 다 됐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넌 셔커블 리듬에서 그러니까 AC 스토리라든지 PA 때는 체스트 컴프레션 막 하면서 에피를 빨리 준비해가지고 적어도 3분 이내에 주는 게 아웃컴에 되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CPR하는 과정 중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데는 우리 병원 같은 데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CPR 하는 동안에서 얘가 지금 ROS가 잘 되고 있을지 서바이벌 레이트가 어떨지를 조금 평가할 수 있는 수치가 ETCO2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ETCO2를 막 하면 벤틸레이션이 잘 되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바뀐 개념이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션이 돌면 우리 몸이 대사를 하면서 CO2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ETCO2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서큘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ETCO2를 연결해서 20 이상이 돼야 이제 ROSC 레이트가 올라가고 서바이벌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20 미만으로 ETCO2가 계속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TCO2도 모니터링 해보는 게 좋겠고, 내가 아까 언급드렸지만 CPR 하는 동안에서는 이완기 혈압이 25, 30을 유지해라. 이게 예후에 좋겠다. 그리고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드 좀 바뀐 게 이게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드에서 뭐 버전도 해도 안 듣고 아데노신 해도 안 듣는 게 있을 때는 최근에 소타롤이라는 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써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언급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카디악 어레스트가 있으면 하고 나서 ROSC가 됐거나 이제 팔로우 매니지를 그 치료를 할 때 민 아티리얼 BP가 나이의 10% 이상을 유지를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얼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거나 뭐 코멘트 할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세요? 혹시 식별하면서 어려워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이렇게 뭐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저기 우리 신숙대 팀 오셨지 않았어요?